1950년 6.25 사변 이전 남북한 사정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선 남한과 북한의 당시 사회상을 검토해 봅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한반도에 진주한 38도선 이북의 소련군과 남한의 진주한 미군은 한반도를 두고 미중영소 4대 강국이 소위 한국 국민은 미개하여 자치 능력이 없으니 자치 능력이 생길 때까지 신탁 통치를 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신탁 통치안을 반대를 했다가 북한 은소련 국제공산당의 지령으로 신탁 통치를 찬성으로 돌변했고 남한 지도자들은 끝까지 반대했지요. 결국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 해결하려 했고 미국은 모스크바 협정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소련의 협력 아래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유엔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자유선거와 외국군 철군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 양국과 주변국들은 대립하였고 국내에서도 각 정파들마다 입장이 대립하였습니다. 결국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 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련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이로써 미소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 관계에서 완전히 결별하였지요.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소련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지역에서 만에 단독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한편 소련군은 1947년 11월 중순 북한의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한 이른바 인민헌법 초안을 기초한 후 이를 남한의 510 선거의 때를 맞춰 통과시킵니다. 북한은 1948년 8월 하순 북한 전역에 걸쳐 공산당의 단일 후보만 출마시킨 선거를 실시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라는 정권 수립을 선포하였지요. 같은 날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수상으로 취임합니다.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고 소련과 공산국가들은 북한을 두둔하고 있었지요. 남한과 북한 양측은 모두 서로 상대를 불법 단체로 주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땅을 수복하거나 북한은 남쪽을 적화 통일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였습니다. 미소 강대국과 한반도의 두 정부가 화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충돌할 가능성만 높아져 갔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부랴부랴 전쟁을 준비하였고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강제로 무상 몰수 토지 분배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거의 미국의 원조에 의해 서만 경제가 유지될 정도로 산업활동이 미미했으며 제주 4.3 사건과 여순군 반란 사건 등으로 사회 내부의 이념 대립과 갈등이 심각했으며 잦은 식량 부족과 물가 폭등으로 혼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1950년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의 발생 요인입니다. 다음 편에는 1950년 6.25 전쟁부터 휴전까지의 동영상이 발견되어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감사합. 전장의 하늘에 마지막 총성이 울린 후로 이미 35년이 지났지만 한국 땅은 여전히 군사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군과 지상군도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한국을 지키는 중요한 군사력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1953년에 38도선 가까이 그려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막강한 두 군대는 오늘도 남북으로 대치해 있습니다. Buffalo, sir! Buffalo, sir! 휴전 후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물론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철책과 경고판과 지뢰밭과 서로의 가슴을 겨눈 총구로 양분돼 있으며 남북의 군인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곧 개최될 예정인 올림픽 대회의 흥분이
잠시나마 남북 간의 설전을 얼마간 잠잠하게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긴 역사를 함께 해온 이 나라의 단일 민족은 그러나 1945년에 시작된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영원히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앞으로 이 높은 산은 미타산이 From each camp, 판문점의 비무장지대를 찾아온 한국 사람들은 건너편의 금지된 지역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진은 마음대로 찍어도 좋지만 손이나 팔을 움직여서 무슨 신호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for only a few moments, 경계선상에 지어진 회담장 안에서 매일 양측의 대표자들이 만나는 동안은 비록 짧은 몇 분간이지만 단절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each day, 북한 측 대표와 유엔 측 대표 간의 이 작은 제스처 게임은 지난 30여 년간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판문점의 이 완충 지점에서 그들은 1953년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놓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 35년간 양측의 사상적, 정치적 시위 노름판이 되어온 이 작은 구역은 그래서 잠정적으로 유보됐을 뿐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닌 전쟁을 상징합니다. 2400 hours, 1 May 1997. 나는 1987년 5월 1일 24시까지의 기간 한국에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 이동한 국제연합군 군인 들어가는 보호 the Korean 한국 전쟁은 가장 극적이면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현대 드라마들 중 하나입니다. 그 드라마에는 모택동, 스탈린, 트루먼, 애치슨, 메가더, 리치웨이 등의 거물급 배우들이 등장을 했으며 그 줄거리는 핵무기 발사 가능성까지 시사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나 그 밖의 근래의 어떤 군사 사건보다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중공과 미국이 맞서 실전을 벌인 것도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만 해도 이 작은 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머지않아 대규모 전쟁을 벌이려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poised between its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3대 세력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수백 년간 불안한 독립을 유지해 왔습니다. years. But in the last decade, 그러나 1890년대에 들어 이 소박하고 봉건적이었던 사회는 일본 군국주의의 급속한 팽창 기류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in 1910, 1910년에 일본은 끝내 한국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the nation 영국과 비슷한 크기의 국토를 가진 이 나라에 일본의 가혹한 식민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but the Korean people 한국인들은 그러나 여름의 혹서와 겨울의 혹한이 교차하는 지극히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의 농경 생활로 단련된 민족이었으며 maintained 그래서 36년간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저항심과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that followed. When the leaders of the Grand Alliance 2차 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순회들이 모여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 한국의 장래는 다른 몇몇 나라의 문제와 함께 단 한 줄의 각주로 처리됐습니다. handedly declared 서방 동맹국들은 거의 즉흥적으로 때가 오면 일본 식민지들은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but in the summer of 1945, 그러나 1945년 여름 동서진영 순회들 간의 협상이 경색되고 소련군이 동유럽 국가들을 휩쓸자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Soviet expansion. In great haste, 그래서 워싱턴은 일본이 미처 항복하기도 전에 서둘러 소련에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공동 점령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thus, as the Japanese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자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를 그들이 합의한 대로 나누어 점령했습니다. in North Korea,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그들의 끈앞을 김일성을 앞세워 그곳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Japanese guerrilla. In the south, 한편 남한의 미국은 정치 집단 간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혼란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갈망했던 남한의 모든 정치 집단들은 그들이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희생되고 있음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1945년에 미소 양군이 들어올 때만 해도 나라가 두동강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북한의 왕래도 자유스러웠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평양에는 미국 교회 선교부가 나가 있었고 서울엔 소련교회 선교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걸어서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점점 불편해졌고 미소 간의 대화는 무산됐죠. 45년이나 46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자유스러웠지만은 46년에서 47년으로 넘어갈 무렵부터는 남북간을 오가려면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을 이용했습니다. 그 후 48년에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38선은 아주 굳어져 버렸습니다. 1948년에 미 점령군이 철수하자 한국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손으로 나라를 꾸려가기 시작했고 그 후 이승만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지탱해 준 것은 그들의 소규모 군대와 미국의 무기 원조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들에게 전차나 중포와 같은 쓸만한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38선 이북의 소련군은 병력 철수에 앞서 전차와 항공기와 중포들을 김일성에게 제공했고 13만 5천 인민군은 그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발뺌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북한의 군대에 침략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On June the 25th,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대는 불시에 38선을 넘어 남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김일성의 군대는 이승만이 거느렸던 국군의 방어선을 거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돌파했습니다. 예, 우린 뭐지 마음이 약해가지고 총을 사람을 많이 못 죽이고 다른 사람. 우린 마음이 약해서 사람은 많이 못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마구 죽이기도 했지요. 남쪽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질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포만 대여섯 발 쏘면은 주민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도리가 없었어요. 모두들 무조건 남쪽으로 피난하기 시작했죠.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정처 없이 서울을 빠져나갔을 뿐이죠. 남쪽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저 남쪽으로 걸었고 입을 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묵묵히 걸음을 옮기기만 했죠. 남침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서둘러 피난길에 나선 수십만의 사람들은 전진해 오는 공산군에 쫓겨 남으로 이동했으며 국군도 모두 후퇴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김일성의 손안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한테는 포도 없었고 탱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소화기뿐이었어요. 그러니 카빈이나 M1 소총으로 탱크에 맞설 수는 도저히 없었죠. 싸움이 되질 않았어요. 서방 세계 국가들, 특히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열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소련이 혹시 서방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린 후 유럽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자극된 트루먼과 그 밖의 미국인들은 북한의 남침이 공산권의 세계 적화 음모의 일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모스크바의 귀염을 받는 졸개라는 걸 워싱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이 그 침략 행위를 명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거기 동조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싸울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스탈린은 명령도 동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방의 국가들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스탈린은 모험국을 꾸몄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그 모험국의 일단이었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도록 그가 부추긴 건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냉전의 시초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우린 북한의 침략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험주의는 쉽사리 3차 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린 생각했죠.
워싱턴은 북한의 남침을 중국에서 모태똥이 미국의 수하 세력을 몰아낸 사실, 그리고 베를린과 중동에서의 스탈린의 무력 시위 등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습니다. 자유세계의 우방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련의 이런 기습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강요하는 노예 생활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희생도 크다는 걸 우린 압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결탄코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략 행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우린 무력을 행사하려면은 유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안보이사회 회원국들은 미국이 유엔을 대표해서 침략자를 몰아내도록 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명장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를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군은 미국의 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을 마무리 지을 듯한 기세로 한반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군대의 남진을 방해하는 것은 국군이 아니라 사실은 지형과 피난민들, 그리고 보급 지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민간인들과 똑같이 당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을 점령한 공산군의 가장 큰 실수는 공포 분위기 조성과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그들의 횡포가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이었으며 공산 독재의 잔혹함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김일성의 군대에게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이승만의 산산조각난 정부를 어떻게 하면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떠받쳐 줄 수 있느냐로 고심했습니다. 이승만과 그의 강요들도 그래서 우리 대사는 그를 뒤쫓아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난 당시 우리 대사에게 곧 미군이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땐 누군가가 한국 정부와의 업무를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죠. 그 최초의 며칠간 공산군의 완전한 승리를 저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극동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 공군력이었습니다. 지상 통제나 첩보 활동에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들은 적군도 죽였지만 피난민들이나 국군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 보급로나 이동하는 병력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공산군의 남진을 끔질기게 방해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저쪽에서 이제 폭격을 당하고 그 산에 도망가. 유엔군 비행기에 폭격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프로펠러 없는 비행기는 그때 처음 봤는데 어찌나 빠른지 그것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폭격을 해대는 걸 보고 유엔군의 힘이 엄청난 것을 느꼈고 또 총알이 빗나갔다가도 우리한테로 다시 날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민군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부 선전뿐이었구나 하는 걸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상군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동경 중심가에 있는 이 낡은 다이이치 보험회사 건물은 일본을 분주처럼 다스리면서 동시에 극동 지역의 미군을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거의 6년 동안이나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1950년 6월 25일까지는 그는 휘하 부대들의 훈련이나 전투 준비 태세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싸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을 누구보다도 환영한 사람은 다이이치의 군주 맥아더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장비도 시원치 않고 훈련도 돼 있지 않았으며 전투 태세는 더더욱 갖춰져 있지 않은 그의 병사들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공산군과 싸우겠다는 의지는 왕성했을지 몰라도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막연했습니다. 7월 초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전투 장비도 부실한 20일 보병연대 1대대 소속 403명의 병사들은 일개 지원포대와 함께 한국으로 공수됐습니다. 스미스 기동대라는 즉흥적인 이름은 그들의 대대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남쪽에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산으로 이동됐습니다. 거기서 공산군을 저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Welcomed by the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들은 이제 김일성의 막강한 탱크 부대와 만나는 씁쓸한 영예를 누리기 위해 방어선으로 옮겨갔습니다. 1950년에는 물론 4차선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던 이 서울 오산간 간선도로 양쪽의 야산에서 한국전에 투입된 최초의 미 지상군은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일본에서 급히 공수대원 20일 보병사단 1대대 병사 403명은 어둠 속에서 비를 맞으며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약 2시간 후 그들은 전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계군 T-34 전차의 긴 행렬은 미군의 허약한 바추카포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메가다가 한국으로 보낸 그 최초의 부대는 규모도 적었고 무기도 부족했고 훈련도 돼 있지 않았으며 공산군을 막아야 한다는 정신 자세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기동대의 패배와 퇴각은 그 후 7월 말까지의 전투 형태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8군의 지휘를 맡은 텍사스 출신의 작달막하고 대담한 월튼 워커 장군은 자신이 계속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서둘러 공수대원 부대들은 훈련도 돼 있지 않았고 무장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전투에 투입돼서 차례로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씁쓸한 질문들이 점점 더 많이 제기됐습니다.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있는가? 이승만 정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미국이나 유엔이 그 정권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군과 국군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자 사기와 희망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후퇴를 계속한 미군과 국군은 1950년 8월 초순 한반도 남동쪽의 아주 작은 고립 지역으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연합군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투입된 미 육군은 치욕적인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미군의 후퇴는 1950년 8월 1일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렇게 격악이 없는 부분은 마지막 미 8군 병력이 다리를 건넌 직후 워커의 공병들에 의해 폭파됐던 부분이며 그때 건너편에는 미처 건너오지 못한 피난민들이 많았습니다. 바다로 밀려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방어 가능선인 낙동강의 긴 물줄기를 이용해서 연합군은 최후의 저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워커의 병사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160km에 달하는 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그토록 지쳐있던 군대가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계속한 방어전은 그 후 낙동강 전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참호를 파고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미 8군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 공산군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국군은 전쟁 초기에 몇 달 동안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총을 잡을 수 있는 한국 남자는 모두 징집돼서 2~3시간의 기초 교육만 받은 후에 저지선에 투입됐습니다. 그 방어 전투에서 국군의 희생이 엄청났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커의 군대가 저지선을 사수하고 있는 동안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보급품과 원군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후 계속된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촉발지가 됐던 것입니다. 1945년 이후 대규모 전력 감축으로 2선에 물러나 있던 함정들이 서둘러 다시 1선에 복귀했습니다. 미 의회는 공산권이 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비상징집 확대 조치도 승인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8월 한 달 내내 그리고 거의 9월 말까지 계속됐으며 미군의 후속 부대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저지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워커의 병사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워싱턴은 유엔의 크고 작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로비 활동을 계속하면서 한국 파병의 필요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은 명분은 지지하면서도 파병은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군사력이 부족했으며 동시에 자국 근처에서 또 다른 공산 도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땅으로까지 싸우러 갈 마음은 그들에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6나라가 병력이나 배나 항공기를 한국전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그런 조치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장인애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2개 여단을 파견했고 터키와 캐나다는 각각 1개 여단을 보냈으며 프랑스, 이디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 개 나라도 각각 1개 부대씩을 할애했습니다. 8월에 최초의 영국군이 홍콩을 떠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Just below the Manchurian border, Korea's the name of the spot. We're due to be spending our time here in the land that God forgot. 우린 엠파이어 파울리호로 한 달 반가량 그러니까 6주 동안 항해해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에선 흑인으로 구성된 미군 밴드가 무슨 부기우기 음악 같은 걸 연주하고 있더군요. 그때의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실감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정은 곧 달라졌습니다. 우린 부산이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란 얘기를 들으며 거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부산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어린 한국 소녀들이 모두 영국 국기를 흔들며 우리를 맞아줬죠. 영국군은 낙동강 방어전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처했을 때 도착해서 전세를 호전시키는 데 얼마간 기여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뛰어난 몇몇 육군연대와 해병연대의 지원을 받으며 낙동강 방어선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어선의 어느 지점이 북한 공산군의 공격에 밀려 뚫리려 할 때마다 유일한 방책이 돼준 것은 저 유명한 소위 긴급 기동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포화력과 공군 화력을 공산군에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다시 건너가려고 온통 난리였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중포와 박격포 그리고 비행기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강물은 곧 핏빛으로 물들더군요. 그건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들은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려고 헤엄을 치기도 하고 물에 뭐든 떠 있으면 그걸 붙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간 공산군들은 우리 편 비행기의 공격과 포사격으로 몰살됐죠. 연합군 항공기들은 이제 한반도 전역에 공산군을 가차없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29 전략 폭격기들은 매일 출격해서 저들의 보급로를 난타했습니다. 전국의 철로망과 도로망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폭격됐습니다. 양측의 화력으로 한국의 땅은 깨지고 뭉개지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머지않아 온통 황무지로 변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워커 부대는 여전히 그들이 열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9월 초에 이미 미군은 수적으로는 물론 화력면에서도 북한 공산군을 월등히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공권과 제해권도 여전히 연합군의 것이었습니다. 낙동강 지구를 공격하는 동안 김일성의 병력은 약 7만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워커의 군대는 14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적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침략군은 여전히 심리적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의 그 10주 동안에 치러진 한국군과 미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연합군은 한반도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패는 모면했으며 그것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 아니 3번이군요. 그리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2번 나는 미군이 충분한 준비 없이 전쟁터로 보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시간을 벌어야 했고 시간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벌려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과 피를 바치는 도리밖엔 없었습니다. 38선을 넘어와 서울을 빼앗은 김일성의 북한 공산군은 1950년 8월에 이미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이남의 좁은 지역만이 아직 유엔군과 국군의 손에 남아 있었고 그들에 대한 공산군의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됐습니다. 동경의 해묵은 다이치 빌딩에 있는 이 방에서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은 부산의 어두운 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처음 몇 주일 동안의 한국 전장 상황은 서방 세계 국가들과 특히 미국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김일성의 열성적인 군대는 전선에 투입된 미군 보병들을 남쪽으로 다시 몰아내면서 그들에게 혼란과 치욕을 안겨주었고 유엔군이 낙동강 이남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동안 많은 군인들과 서방의 정치가들은 방어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은 한반도 서해안에 대부대를 상륙시켜 적 후방의 허리를 끊음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장담했으며 그가 제시한 상륙 지점은 인천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우선 병력이 부산에서 교두보까지 220km에 달하는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자체는 육해 공군 합동작전에 적절치 못했습니다. 항구의 진입로는 섬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간만의 차가 자그마치 9m에 달해서 해안에 상륙하려면 병사들은 먼저 안벽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맥어더의 상륙 계획을 듣기 위해 워싱턴에서 일본으로 날아온 합동 참모들과 상륙 작전 전문가들은 모두 그 계획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맥어더는 완곡한 꾸짖음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합동 참모들과 상륙전 전문가들에게 장군은 이렇게 말했죠. 난 1차 대전 때 장군이 됐지만 그땐 물론이고 2차 대전에서도 해군은 언제나 나의 상륙전을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해군이 더 이상 육군을 돕지 못한다니 이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해군 총장 알리 버크 제독이 책상을 쾅 치면서 장군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는 실은 인천 상륙을 지원 못할 이유를 2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난 참이었지만 맥어더의 극적인 한마디에 그만 녹아버렸던 거죠. 장군은 거의 눈물을 글썽이며 연극 배우처럼 목소리를 낮춰서 그 한마디를 읊조렸고 그건 해군 총장에 대한 매우 희극적인 비난이었지만 장군 특유의 점잖은 연기력으로 포장돼 있었죠. 그래서 우린 인천에 상륙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인천 상륙은 맥어더의 걸작 중의 걸작이었습니다. 사전 보안 유지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북한 공산군은 아무런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고 상륙전 함포 사격이 시작된 후에도 병력을 전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9월 15일 동틀 무렵에 맥어더는 기함의 브릿지에 올라 그 위험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작전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해군력과 공군력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공격에 선봉에 선 제1해병사단은 인천항 입구에 위치한 월미도를 공략했습니다. 그 섬을 점령해서 12시간 후 주력 부대의 상륙이 시작될 때까지 그곳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대대가 그 섬을 공격한 것은 1950년 9월 15일 새벽이었는데 약 2시간 후에 어렵지 않게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종일 그 섬에 앉아 바닷물이 거의 15m나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적은 완전히 당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굴을 파고 들어앉아 있었는데 우린 불도저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폭약을 던져넣어 폭파시켜버렸죠. 2개 공격 중대가 고지대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5분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죽인 적은 400명 이상이었고 포로도 거의 300명이나 잡았습니다. 또 굴 안에서 얼마가 더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쪽 희생자는 다 합쳐서 17명이었습니다. 그 섬을 장악해서 많은 적병을 포로로 잡고 나니까 우린 다시 아주 강한 군대가 된 듯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영국 해병대처럼 멋진 부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린 절대로 그 섬을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죠. 월미도를 손에 넣은 미군의 다음 단계 작전은 인천 자체의 세 지점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시작하려면 먼저 바닷물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긴장에 쌓여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륙 주력 부대는 저녁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공산군 지휘부는 아직 마비된 상태였고 방어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해병들은 해안에 안정된 위치를 확보했고 메가더는 그의 큰 도박이 성공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미군과 국군 병사들은 인천 시가를 가로질러 서울을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고 적의 저항은 간헐적이고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해안에는 후속 부대들이 속속 상륙했습니다. 인천이 연합군 손에 넘어가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도망쳤고 그렇게 도망친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의 복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들과 미 7사단은 동쪽과 남쪽으로 교도부를 넓히면서 2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8군이 낙동강에서 치고 올라오기만 하면 승리는 연합군의 것이었습니다. 저들 병력의 90%는 남쪽의 낙동강 전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에 성공한 메가더는 연합군이 저들의 허리를 잘랐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워커의 군대와 싸우던 낙동강의 공산군은 즉시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올라와서 중간에 있는 연합군을 협공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산군 지휘부는 그들의 낙동강 병력에게 연합군의 상륙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상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인천 상륙이 성공한 후에도 닷새 동안이나 저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공산군은 계속 우리보다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 상륙이 성공하고 닷새가 지난 후에야 워커의 8군 병사들은 낙동강을 건너 북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그들의 발 아래 힘없이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전차에 올라 최고 성력으로 북진했습니다. 밤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무조건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쪽으로 가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한 마을을 통과했고 거기서 40-50km쯤 더 전진해서 마침내 인천에 상륙한 병력과 만났습니다. 해병들은 곧 한강을 건너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공산군의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는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우리 부대가 아마 서울에 제일 먼저 진입했을 겁니다. 한국의 정보 청사를 탈환한 것도 우리 부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건 그 청사에다 성조기를 개양한 거였죠. 그걸 아마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가더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우린 얼마 안 있어 성조기를 내리고 유엔기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건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겠지만 우린 그 지시가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마지못해서 성조기를 내렸죠. 9월 29일에 메가더는 한국을 공식적으로 다시 이승만에게 넘겨주는 작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국민들도 이제 폐허가 된 저들의 도시에서 그 동족 상잔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린 처음으로 공산군의 사륙의 증거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는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지 소속의 어니 필러라는 젊은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박격포 소대의 집을 타고 가다가 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전선으로 손을 등 뒤에 묶인 채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살당했던 거죠. 그것은 후일 월남전에서 더욱 극명하게 표출된 민족 간의 전쟁의 딜레마였습니다. 서울로 전진해 오다가 대전에 있는 이 형무소 자리의 우물을 들여다보게 된 유엔군은 그 안에서 471구의 민간인 시체를 발견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후 몇 주 동안 남한 전역에서 발견된 수천 구의 민간인 시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산군 점령하에서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삶과 죽음의 시간은 이처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인민군 장교가 나와서 이를테면 양민을 투옥 확살했다는 그 강요 자술서를 쓰라고 해가지고 인민군 장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를테면 양민을 투옥 학살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 처음엔 다른 얘기들을 썼는데 인민군 장교들은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나 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 자술서를 읽어보고는 양민 학살 얘기가 없으면 들고 다니던 쇠 파이프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서너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거기 모였던 400~500명이 모두 양민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고 썼지요. 그 자술서가 말하자면 나중에 인민 재판을 할 때 증거로 생긴 겁니다. 잠시 총격전을 벌인 후에 우린 간단한 수색 정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난 눈 밖으로 나와 있는 한 쌍의 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눈이 녹은 검은 구멍이 있었죠. 그 눈 밑에서 우린 많은 민간인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공산군이 후퇴하면서 민간인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거기서 죽여버린 게 분명했어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죽인 거겠죠. 애당초에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기서 모두 죽였던 겁니다. 내가 처음 발견한 그 사람은 즉사하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눈이 내려 쌓였고 그가 마지막 숨을 쉰 자리만 녹아 구멍이 생긴 거죠. 그의 손은 눈 밖으로 살짝 나온 상태였고요. In the last days of 9월 하순에 미 8군 부대들은 남북 간의 경계선이었던 38선 바로 아래까지 나아갔고 그들의 전진은 승리의 행진이 됐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던 주민들은 어디서나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완전히 쫓겨갔지만 유엔군이 거기서 멈출 경우 완전한 승리가 보장될 것인지는 미지수였습니다. 38선에서 진격을 멈추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더 큰 보상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에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오는 것은 명령계통의 분열 현상이죠. 우리는 메가더가 어디까지나 미국 군대의 장군이었으므로 그가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담하게도 당시의 상황을 이용했어요. 천만에 나는 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야 라고 그는 공언했죠. 그리고는 워싱턴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38선을 넘고자 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중공이나 소련 국경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워싱턴의 경고를 그는 완전히 묵살했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한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북진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전쟁을 하고 있었고 적은 북쪽에 있었으므로 쫓아가서 섬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국제관계를 고려한다면 위험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난 그때 북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군인의 임무는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적의 수도 평양은 10월 19일에 점령됐습니다. 메거더의 군대는 평양을 지나 압록강과 중국 국경을 향해 곧바로 전진했습니다. 평양은 유엔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여실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폭격으로 북한의 수도는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유엔군 병사들은 짧은 가을이 겨울로 바뀌기 전에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공 국경을 향해 불모지를 행군하는 지상군 병사들에겐 북한의 겨울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메거더의 부대들은 넓게 배치돼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8군은 반도 서쪽에서 전진했고 10군단은 묘향 산맥을 지나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강물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다음 날 우린 고원지대로 올라갔는데 기온이 영하 4도로 뚝 떨어지더니 얼마 후에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린 주위에는 전혀 대비돼 있지 않았죠. 겨울옷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추위에 대비한 우리의 피복은 결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겨울이 추우리라는 걸 예상하긴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추울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자 얼마 후 우린 1919년 핀란드 작전 때 비축해 두었던 옷가지들을 지급받았는데 그것들은 오래되긴 했어도 아주 훌륭한 피복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린 따뜻한 옷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그때까진 전혀 몰랐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꽤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많은 옷이 지급됐었죠. 예를 들어 겨울레이가 2번씩 지급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그걸 입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모두들 낄낄거리기만 했죠. 하지만 첫 추위가 들이닥치자 나라 할 것 없이 그걸 꺼내봤죠. 아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메거더와 그의 참모들이 의외의 사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11월 초에 제1기갑사단이 받은 불시의 공격과 피해를 가볍게 보아넘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몇몇 보고서에서는 적이 중공군 같다고 지적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공격은 곧 시들해졌고 그 보고들은 무시됐습니다. 유엔군 지휘관들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의 부대를 주둔시키는 문제와 나머지 병력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데 따른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압록강에 다다른 유엔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우린 동경으로 돌아갈 거라는 소문이 나들어왔지.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기갑부대에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동경 시가지를 행진하게 될 거라고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4일 추수감사절에 유엔군은 아직 북한 땅에 있었고 병사들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칠면조 요리를 먹었습니다. 산속에 중공군이 있다는 보고가 잦아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첫날 우리가 잡은 중공군 포로는 너댓 명 가량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난 그들에게 소속 부대라든가 그 밖의 상식적인 사항들을 질문했죠.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그들은 중국 남부에서 왔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도 중국 남부지방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중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아니라 진짜 중국인임을 알 수 있었죠. 한반도 동북부에서는 제1해병사단이 얼어붙은 산악지대로 뚫린 좁은 도로를 따라 장진호를 향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중공군 부대들과 간헐적인 소규모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엔군 지휘관들은 여전히 그것이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작은 한국군 부대가 도착해 있었는데 그들의 지휘관이 나를 중공군 병사들이 갇혀있는 곳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들은 우리의 질문에 한결같이 지원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솜바지 저고리를 입은 중공군을 본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우리 사령부로 내려갔더니 거기에도 그런 중공군들이 상당수 잡혀 있었는데 그들 역시 지원병들이었습니다. 메가드 사령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그저 싸움에 끼어든 몇몇 중공군일 뿐 전혀 문제시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우리는 상당한 피를 흘린 후에야 그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중공의 세계 지원부대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싸우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압록강까지 올라온 미군의 존재는 북경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지난 후 쿠바의 미사일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던져졌던 것과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북경은 인도 대사를 통해 워싱턴에 강도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결국 중공인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전에선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그들의 오랜 내전에서 싸웠던 사람들로 구성된 약 20만의 소위 지연병 부대를 미국의 첩보망과 공중정찰을 피해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시켜 북한의 산악지대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와 그의 참모들이 중공군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But the shock. 11월 25일에 시작된 그들의 첫째 번 대규모 공세의 충격은 그래서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그 대규모 공격 작전을 일컬어 인해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어떻게 그런 작전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공산사회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산을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실제로 산을 옮기는 것이 공산주의 방식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작전은 군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군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린 거의 언제나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 정찰 비행을 하는 미군 비행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린 매일 해가 지면은 출발해서 새벽까지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피해서 좁은 도로나 산길을 이용했습니다. 발견된다 해도 큰 부대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죠. Would be a smaller target. 한반도 동북부의 눈 덮인 산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미 제10군단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7사단 소속 부대들이 입은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장진호의 제1해병사단은 1년에 뛰어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새 완전히 고립돼 있었고 160km나 떨어진 동해안으로 열린 길은 오직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만큼이나 그들을 괴롭힌 것은 추위였습니다. 우리 병력은 15,000이었고 중공군은 12만이었죠. 따라서 승패는 처음부터 가려져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우린 12,000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전사자가 3,000여 명이었고 부상자가 6,000여 명.
나머지는 심한 동상으로 손발이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죠. 그날 밤도 우리 산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저녁에 산에 올라갔다가 아침에야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죠. 아무튼 난 부대 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물론 우린 파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얘기를 들으려고 모자를 잠시 벗었죠. 단 몇 분간이었지만 그의 귀는 동상에 걸렸어요. 예. 우리가 잡은 중공군 포로 중엔 손가락이 한 덩어리로 얼어붙어 버린 사람도 있었고 손이 소총 개머리판에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두 발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모두 얇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군화나 귀마개나 침낭을 무척 탐냈습니다. 아무튼 그 주위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니 발이 있어야 할 곳에 얼어붙은 피와 살덩이가 매달린 건 당연한 일이었죠. 미 해병들은 이제 장진호 주위의 산속에서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돼 있었습니다. 골짜기 아래로 뚫린 유일한 길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상이 심한 병사들은 다행히 비행기로 공수될 수 있었습니다. 급조된 활주로를 이용해서 비행기들이 가까스로 이착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패배와 치욕의 겨울에 미군 단일 부대에 의해 취해졌던 가장 용감하고 성공적인 군사 행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린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고 북으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동해안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렸죠. 남진하는 도중에 어떤 기자가 우리 장군에게 후퇴하는 길이냐고 묻자 장군은 후퇴가 아니라 공격 방향을 바꿨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빠져나오는 15일간은 전투에 연속했으니까요. 사람과 차량의 그 기나긴 행렬은 눈을 헤치며 피를 뿌리며 한 발짝씩 전진해서 바다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진호로부터의 철수를 가능케 한 것은 공중 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계속되는 전투에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공격으로 차량 행렬은 허리가 잘리고 말았죠. 앞쪽의 절반만 무사히 빠져나가는데 난 다행히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부분에 후미에 있었죠. 지원포대와 연대본부 소속 부대들 그리고 중하기 부대들이 함께 철수하게 됐는데 철수 준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게 불태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레이션까지 불태웠고 미처 가져갈 수 없는 탄약은 폭파했습니다. 난 가져갈 수 없는 건 모두 불태우라는 상급 부대의 지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휘하 중대장들과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태우라고 지시된 품목과 분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는 가능한 한 모든 걸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해병들이 겪어야 했던 2주간의 고통은 12월 10일경 한반도 동해안의 흥남항에 다다르면서 비로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철수작전에 치러진 대가는 컸습니다. 사상자가 4천여 명이었고 그 밖에 심한 동상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7천여 명이었습니다. 10군단의 차량들은 가능한 한 모두 배에 실렸고 지휘관들은 이제 병력 철수와 환자 구호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맥어더의 군대는 오직 소화기와 박격포만으로 무장한 중공의 비정규군에 쫓겨 동해안으로 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10군단의 그 쓰디쓴 철수의 마지막 단계를 도운 것은 미 해군 함대의 함포들이었습니다. 흥남항에서 중공군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항구 자체를 철옹성으로 만들어준 해군의 함포 사격이었습니다. 그 탄막 아래선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의 매 초마다 포탄이 떨어지면서 그 지역 전체를 갈갈이 찢었죠. 우리의 철수는 순전히 해군 덕택에 가능했습니다. 난 지금도 우리를 무사히 철수하게 해준 해군 친구들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상선들 중에선 우리 배가 제일 마지막까지 항구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두에 몰려들 있는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였죠. 우리 배에는 장교 47명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객실은 12개뿐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배에 탄 북한 주민의 수는 약 14,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항해서 2시간쯤 지났을 땐 이미 5명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5명의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었죠. 나는 병력을 태운 마지막 배에 가까스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빠져나갈 때 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건 해군 폭파 요원들이 장치한 폭약에 의해 부두가 폭파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나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본 것은 바로 그 산산조각나는 항구였습니다. 한 달도 채 못 돼서 북한을 해방시키려던 메가더의 희망과 유엔군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군단은 철수했지만 아직 북한에 남은 나머지 유엔군 병사들은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공과 북한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 남쪽 산중에는 모태동의 소위 의용군들이 20여만 가량 떼지어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채 그곳으로 향하고 있던 유엔군들은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까맣게 밀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천 명도 더 될 것 같더군요. 우리는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마도 후방으로 들어가는 피난민들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난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쫄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해가 지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우리 보병중대 지휘관이 오더니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했다고 상부에서 방금 연락이 왔으니 모두들 빨리 출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언제 공습이 시작될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그때서야 아까 그들이 바로 중공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후 우리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행군을 했습니다. 중공군들은 8군 전 부대의 뒤를 계속 추격해오며 기습을 해댔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후 우리는 계속 걷다시피 하면서 진군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로 낮 동안에 행군을 했지만 얼마 지난 다음부터는 미군 전투기에게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어서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에게 발각만 됐다 하면은 로켓포나 네이팜탄 세례를 받기 일쑤였으니까요. 그 대신 밤에는 거의 100여리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50-60km에 해당하는 거리죠. 우리는 걷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공산군은 적과 교전하기 전에 병사들의 사기를 덮기 위해 늘 대대적인 집회를 열곤 했습니다. 우리는 집회에 나가 미군을 바닷속으로 쳐넣겠다는 맹세를 했죠. 공산주의 혁명이 이룩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공산당의 이름을 걸고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겠노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만약 지금 한국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적들이 언젠가는 중공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말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중공군들이 개미떼처럼 까맣게 언덕 위로